잘 들으셨죠?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물론 이제 부모님들 입장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여름방학 프로그램 설명이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제한을 드렸어요. 그리고 2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선생님들 직접 모시고 제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 질문이 부족하면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답변하는, 그래서 더학원 전주캠퍼스라는 곳에서 이번에 목동에서는 이러이러하게 과목별로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들어와 주세요. 선생님들 들어와 주십시오. 자, 생방송이니까 아무래도 방송사고가 많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기립. 네. 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십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앉으시고요. 오늘 더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수업들도 있으시고 해서 아쉽게도 뭐 아쉽다기보다 그래도 오신 선생님 다 오신 것 같은데 수학 선생님이신 허연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계신 못생긴 사람이 김진욱 선생님, 노지구 선생님이시고요. 세 번째 앉아 계신 분이 공통과학이랑 화학 가르치시는 통합과학이랑 화학 가르치시는 박지훈 선생님이시고요. 앞에 이름이 있긴 한데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끝에 앉으신 분이 물리하고 통합과학을 강의해 주시는 이수일 선생님이시고요. 자, 일단 시간이 저희 뭐 너무 또 길어지면 어머니들 또 다른 일정하고 또 차질이 생길까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이런 수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게 있으실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할까요? 우리 순서대로 허 선생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허연입니다. 저기 제가 그 수학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그 더학원이 여러 캠퍼스가 있거든요. 뭐 천안에 919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도 있고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를 하지는 못하고요. 그 방학 때 저랑 이제 호흡 같이 맞추셨던 장대일 선생님이 이번 방학 때 들어오세요. 그래서 장대일 선생님 학기 중에도 같이 할 거고요. 목동에서는 수학 하랑 수1을 장대일 선생님이 오전에 진행을 하고요. 제가 이제 어머님 얘기를 들어서 그 수2를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여름방학 때 다 하라는 건 앱으로 너무 강한 거고요. 그래서 수2를 화목 저녁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수학하는 아시다시피 뭐 2학기 내신 부분이니까 이건 이어지는 거고요. 그 사실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한 달 반 만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거죠. 예전에는 겨울방학 때는 겨울방학 시작 그러니까 이제 상상고 합격해서 중간고사까지는 4개월 정도가 남는데 여름방학은 시작해서 중간고사까지가 2개월 반 정도 남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그때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선행을 하기는 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그 선행도 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개월 반이니까. 그래서 이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수2는요. 뭐 이거는 얘기가 살짝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따가 어떤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가르칠지 그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하도록 하고요. 이제 국어 선생님 이어서 바로바로 하는 걸로 하죠.
네, 반갑습니다.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여름방학 때 사실 국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수학처럼 과정 같은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아이들이 3학년을 제외하고는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상고가 일단 2학기 때 고전 문법이랑 고전 시가를 학교에서 다룹니다. 근데 또 이게 실제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큰 범주를 그려야 되니까 당연히 아이들에게 여름방학 때는 고전 문법이랑 그다음에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고전 시가 플러스해서 좀 더 이제 폭넓은 고전 시가를 같이 다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 겨울방학이 되면 2학년 때 또 상상고가 문학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학 공부를 해야 되고 2학년 여름방학에는 다시 문법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에는 실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더 학원 말고도 다른 학원을 가도 국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여름방학 때 고전 문법이랑 고전 시간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이 그렇게 밟고 가야지 실제 이제 학교 컬이랑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름방학 동안은 고전 문법이랑 고전 시가 근데 이제 고전 시가가 굉장히 범주가 넓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2학년이면 수능에서 좀 주요하게 다루는 작품 플러스 알파에서 상상고에서 이제 제일 많이 다루는 그리고 또 외부 작품으로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포커스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거기 마이크 쓰셔도 똑같습니다. 네, 저희 박지훈입니다. 이번 방학에는 그 통과 수업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고 화학원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다루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힘이 들긴 하겠지만 일주일에 2번씩 2타임을 진행을 해서 화학원 전체를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4주에 2번씩이니까 8번인데 그 8번 안에 화원 전체를 다 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사단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2, 3단원은 내용은 조금 까탈스러운데 결과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2, 3단원에 대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미리 따로 제공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커리를 짜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년도 겨울방학이죠.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 수업을 겨울방학에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한 8번 정도밖에는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시험 끝나고 개강을 해서 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쭉 다 따지면 그 정도밖에는 타임이 안 나와서 그때도 내용 전체를 한번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학원 시험 문제가 이제 1년 커리인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킬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뭐 한 학기에 집중 이수로 가게 되면 그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1사단원 같은 경우에는 킬러형 문제를 딴 문제들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 한 번쯤 봤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문적인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단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인데 그러려면 다양한 표현에 익숙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밀도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밀도라고 주지 않거든요. 그럼 밀도는 뭐 분자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밀도를 풀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뒤집어서 그러니까 밀도를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돼 있는 걸 실제 문제에서는 단위 질량당 부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읽자마자 얘를 밀도를 역수로 취하면 그 값이 이 값을 역수로 취하면 밀도가 되고 그걸 다시 비례한 값이 분자량이니까 분자량을 준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기본 문제만 푼 학생들의 경우는 그걸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적어도 방학 동안에 한 번은 좀 힘들지만 끝내놓으면 겨울방학 때 좀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심지어 겨울방학 때 화원을 처음 듣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말 허덕허덕대면서 막 쫓아오긴 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일단 1, 4단원 그리고 4단원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산화 환원 파트하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과 연계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화학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일입니다. 저 역시 뭐 통합과학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물리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번 중간고사 때 물리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라고 해서 거의 뭐 반타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1등급 컷이 80.8인가 그래요. 그래도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물리나 화학이나 다 1년 동안 나갔는데 집중 이수를 하게 되면 한 학기 동안 나가게 되면은 그 공부해야 할 양과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봐야지 그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물리를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얘기하는 게 화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여러 번 봤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좀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잡지 않고 가면은 그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풀었던 애들도 사실 이제 똑같은 물리지만 올림피아드 문제하고 수능하고 유형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념을 갖다 정확하게 정립하고 필수 단원에 필수 유형을 갖다 정리하지 않으면은 역시나 화학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겨울방학 때 킬러 문제를 다룰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학기 중으로 가면은 한 학기 동안 그 단원을 갖다가 정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8회 동안에 주요 단원을 대부분 다 다루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 단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원, 어려운 단원, 그리고 필수 유형, 그 다음에 수능 맛보기 정도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을 텐데 혹시 뭐 정리하자면 결국엔 이번 여름방학 때 2학년 때 2학기 때나 2학년 때 벌어질 상황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각자 말씀하신 내용들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일단 해주신 거예요. 혹시 본인들 입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그 수화를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물리화학을 2학년 때 뭐 급한 건 알겠는데 벌써 해야 될까요? 물론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럼 과학 같은 게 어머니 잠시만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아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뭐에 대한 질문이신지 모르시면 안 되니까. 과학에 집중 이수제면 네. 1학기 때 그 세 개를 나가게 되는 거 화학, 물리, 생물 이렇게 나가는 거고 2학기 때는 그럼 투를 나가게 되는 네. 거예요? 네. 투는 그러면 몇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투 과목은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절대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예, 투 과목 다 전부 다 그렇게 되는데 보통 두 과목 정도 하죠. 만약에 의대를 목표로 하고 공대까지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조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범위가 있는데요. 사실은 의대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공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하고 화학을 온 과목은 물리하고 화학을 택하는 게 좋겠죠. 세 과목 중에서. 그리고 투 과목도 의대를 생각한다면 이제 화학이나 생물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공대 세 과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세 과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이제 버겁기 때문에 보통 두 과목하고 사회 과목 정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이나 생물을 의대 쪽으로 생각한다면 택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공대를 생각한다면 이제 물리 2를 생각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물리 2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대 쪽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고, 의대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한다면 물리 생물을 가도 돼요. 사실 화학보다는 의대면 생물이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실 수시로 간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정시로 하게 되면 지금 물리고 화학이지만은 저는 지구화학을 갖다가 지구화학 원을 갖다가 택하라고 하거든요. 수능에서 가장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이 지구화이기 때문에 지구화학을 끼고 그 다음에 의대 쪽으로 생각한다면은 화학이나 생물을 할 것이고, 아니 공대 쪽으로 생각한다면 물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2학년 1학기 때 지구과학을 안 하고 선택을 안 하고 그 세 과목만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수능도 때는 세 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똑같은 시간 투자를 했을 때 물화생기 원 중에
투도 지금은 이제 서울대도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다 원만 해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은 시간 투자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에 대한 그 뭐랄까 그거는 지구학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시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을 갖다가 좀 제가 물리를 주로 하지만 권장하는 편입니다. 예. 그때도 늦지는 않아요.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네네. 그 과학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수능까지 생각해서 2학년 때 과학을 선택할 때 네.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때 가서 해도 그렇죠. 늦지 않다는 거죠. 예. 네 개를 해도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저희 아이한테 듣기로는 네 개를 다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세 개 선택을 했을 경우에 3학년 가가지고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세 개 선택하고 사회 과목을 하나 선택을 해도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물화생지 네 개를 다 선택을 해도 된다라고. 되는데 힘들죠. 지금 안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물화생지를 1년 동안 나가는 거하고요. 그리고 물화생지를 갖다가 두 과목씩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커요. 집중인수가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네 과목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부담이 상당하죠. 그리고 선생님 보통 상상하는 게그 2학년 선배들은 네. 2학년 때 세 개 과목을 선택을 하고 네. 하나는 뭐 사회 과목을 선택을 하고 네, 그렇죠. 3학년 때는 뭐 지구과학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3학년 때 지구학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사회 쪽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이제 집중인수가 올해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예, 지금 2학년 때부터 해요. 지금 2학년부터 지금 2학년 애들이 집중인수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2학년 애들이요. 작년 12월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했던 대로 나가지 않고 입학 시에 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12월에 어머님들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수학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수학이 원래는 이제 서울대 의대가 그 권장 과목이 미적분화학 기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권장 과목이. 권장 과목은 그 학교에 개설이 돼 있으면 들으면 우린 좋아. 핵심 권장 과목은 없어도 어디 클러스터 가서라도 어떻게 했는지 듣고 와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확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 확통, 미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학년 애들은 거기에 언어와 매체가 8개, 9개 중에 3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단위수가요.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라면 이제 2과목밖에 못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애들이 확통을 선택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 권장 과목인데 근데 그 애들이 선택할 수 없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는다든지 권장 과목인데 니네 왜 안 들었어?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국어 공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나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3학년 때는 뭐 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옛날에는 AP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 이제 고급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게 이제 옛날 AP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교과라고 하는데요. 전문교과는 진로 선택처럼 A, B, C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수하고 A만 받으면 되는 거고 실제로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시험 문제를 못 내요. 그냥 진짜로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잠만 안 자면 다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지구과학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애들은 어차피 고3 때 수능 공부를 합니다. 그 선택을 안 해도 고3 때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2 1학기 때 보는 내신과 고3 때 보는 수능은요. 내용 자체도 깊이도 다르고 스타일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지구과학을 내가 수능을 보고 싶은데 지금 안 해도 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머님들의 의견을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또 지금 현 2학년처럼 교육과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자꾸 야 우리 이렇게 하면 늦어지는데 심화교과를 애들 내신 부담 없게 3학년으로 잔뜩 깔아주고 2학년 때까지 내신 역전할 수 있게 단위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깔아줘 라고 하면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학년도 교육과정이 바뀐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우리 저기 물리 선생 이수희 선생님이 갑자기 의외의 질문이었나요? 여기 제가 이수희 선생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 중에 좀 뭐랄까 좀 인상적이었던 얘기 한 가지만 들려드리면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항상 반 이상이 1등급을 받아요. 뭐 심지어는 그 이번에 중간고사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선생님 반 아이들은 반 이상이 1등급 점수예요. 그래서 저는 단지 이제 물리라는 과목이 제가 문과여서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학생들 중에서 물리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저변 확대가 안 돼서 그렇지 물리 자체에 대한 건 정말 저희가 자랑하는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말씀드린 김에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선생님 가르치는 애들은 반수 이상이 1등급을 받게 하실 수 있는지. 학생들이 잘한 거죠. 여기서 겸손하면 안 되고요. 일단 제가 상상고 물리를 좀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내신 분석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죠. 내신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해서 그 부분은 사실 그 뭐 지금 온라인 유명한 강사들도 있고 뭐 타학원 강사들도 있고 한데 상상고 물리 내신만큼은 분석이 저만큼 잘 되고 그 수업에 그 내신 시험에 맞게 그 자료라든가 문제를 갖다가 그 배포하는 거는 저밖에 없다고 그것만큼은 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확실하게 자랑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저희 박지훈 화학 선생님은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이상한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손 들고 직접적인 질문하세요. 박지훈 선생님. 네. 아니 도대체 화학이 그걸 박사학위까지 하려고 마음먹었 그러니까 박사까지 졸업은 못하셨던 뭐 학위는 아니죠. 네. 거기까지 도전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도대체 화학을? 일단은 제일 재미있어 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원래 장래 희망이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하다가 발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다른 분이 저랑 거의 똑같은 논문이 나와서 중도에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고.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할 때 언어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두루뭉술이 알고 있다가 비슷한 용어가 나왔을 때 헷갈리면 문제 풀이라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을 좋아해서 박사학위까지 도전하셨다는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실지 제가 사실 이거 안 간 게 화학하기 싫어서 안 갔는데 근데 그게 재밌다는 게 전 살짝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참 좋아하시고요. 부모님들 평 제가 들어보면 정말 꼼꼼하시다라는 부분이 제일 많아요. 우리 돌직구 제가 아까 저기 화나신 것 같아 지금. 외모. 아니 그 정말 너무 제가 그냥 좋아하는 선생님이어서 장난처럼 못생긴 선생님 막 이랬는데 저는 글쎄요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게 궁금하실까는 확신은 못하겠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상상고에서 한 선생님이 거의 반수 가까이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왜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김지웅 선생님의 수업에 열광하는지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자랑은 아니고요. 일단 아이들하고 가장 소통과 피드백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이제 집이 일산 쪽이다 보니까 자유로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질문을 오면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일단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나중에 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거든요. 다 정리를 해서 타이핑으로 쳐서 보내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 아이가 알고 궁금했던 사항을 그때 딱 이야기를 해줬을 때 아주 짧게 얘기해도 아이들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때, 아, 그거 너희 학교에서 언제 어떤 문제였고 어떻게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아이들하고도 예를 들어서 저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매주마다 테스트를 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평균 점수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에게 매일은 아니죠.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주말까지 수업이 있으니까 월요일 이렇게 쉬거든요. 그 월요일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를 던집니다. 왜 점수가 떨어졌는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왕이면 오답 정리를 좀 철저하게 하게끔 시키거든요.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해라. 그리고 저희 조교쌤한테 제가 부탁하는 것도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출 수는 언제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틀렸을 때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오답 정리를 하고 그게 잘 되어 있는지를 저희 조교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조교 선생님이 이렇게 두 분 이렇게 계시지만 아이들과의 질문과 관련되는 부분은 무조건 저를 통하게끔 합니다. 조교쌤한테 질문이 들어와도 조교쌤이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제게 와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조교쌤한테 전달하면 조교쌤이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본 것 중에 좀 감명 깊었던 거는 책을 잃어버린 어떤 학생이 있어서 갑자기 일부를 복사해 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어떤 작품이었는지 아마 뭐 규원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몇 년도에서는 이 부분을 물어봤고 또 몇 년도에는 저 부분을 물어봤다라는 게 중간중간에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서 뭐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답변하시는 거에 대한 건 쉬는 날이 과연 쉬는 날이실까 싶을 정도로 정말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황현 선생님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려고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들이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상산고 주변에 여러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다고 해야 될까 제 1과목이기도 하고요. 여러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여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났었을 거고 예를 들면 1학년들 입장에서 이번에 물론 이제 장대일 선생님하고 두 분이 같이 하시지만 수원이든 수투든 수학하든 회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장대일 선생님의 목동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장대일 선생님을 깎아내리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랑 파트너십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장대일 선생님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뭐 제가 인정하는 게 제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니 위인 중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근데 대일쌤은 굉장히 그 제가 보기에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당연히 제 수업 듣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게 제 수업을 듣고 애들이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저렴한 표현인데 뭐 쩐다 뭐 이렇게 선생님 저 지렸어요 막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잘 맥을 짚어주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이제 멈췄는데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수투예요. 수투는 이제 과목이 진도 순수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부분,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이제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하는데요. 앞부분이 개념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시험 문제로 가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왜 그렇게 접근해야지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계산 연습을 할 때는 전혀
안 막히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못하는 이유가 앞부분의 개념이 이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 애들은 굉장히 열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한에 대한 부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0.9999999 이게 안 끝나고 계속 간다면 이건 1이랑 같은 수니 1보다 작은 수니. 중학교 때는 이거 1이랑 같은 수라고 외우게 시켜요. 그리고 이제 증명을 하나 보여주는데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이제 1대1 대응 관계가 계속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라고 굉장히 어려운 수학 쪽 원리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이 대응 관계라는 게 칸토어가 아무리 설명해도 집합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닌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방법으로 이제 보통 애들은 외우고 지나가죠. 근데 이게 실수는 원래 크기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1과 0.9가 9가 안 끝나는 그 숫자 사이에 중간값을 설정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극한의 의미가 목표 지점이지 그게 결국 다다르는 곳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리미트가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왜 다른 값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함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애들이 풀면서도 외워서 억지로 맞추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머님들이 댁에 가셔서 학생의 수투가 개념적으로 잘 기억이 되는지 혹시 이해를 잘 했는지 그게 우기고 지나간 건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되는데 미분 가능성에서 부드러워야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부드러운 거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기울기 좌우칸이 같아요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고요. 부드러운 거야. 뾰족하지 않은 거.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99%의 고1 학생은 뾰족하지 않은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접선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접선은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인데 접선 제가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 있는 친구들 네이버 국어 사전도 괜찮아. 수학 사전 말고 국어 사전도 괜찮으니까 접선 쳐봐 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1번에 주일부채 이렇게 쫙 피는 거 부채선자 써서 주일부채 뜨지. 두 번째 뜻이 간첩이 비밀리에 만남. 네,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뜻이 그 어떤 곡선에 어떤 직선이 그 분할할 때 할선 L이 존재할 때 그 교점을 피크라고 놓고 정점 P에 대해서 동점 Q가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 극한의 위치가 접선이다. 이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야, 이거 국어 선생님도 아는 내용이야. 근데 그 접선을 제대로 설명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접선이요. 스쳐 지나가면 접선? 야, 뚫고 지나가면 그러면 접선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삼중분이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왜 그 개수가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는지 변곡 접선이 어떤 건지 이게 이제 다 붙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저는 굉장히 맥을 잘 짚어줘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집요합니다. 장대일 선생님도 저 못지않게 집요하던데 저는 애들한테 역질문을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제 수업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은 친구들, 문제풀이만 딸랑 와서 이제 대충 해설지만 읽어주기를 바라는 친구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집요한 부분에서 장대일 선생님 굉장히 본받고 싶고요. 저도 어느 정도 집요한 부분이 있고 그 실전력, 아까 화학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표현 부분이라든지 발상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시작. 그리고 애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학 선생님들이랑도 논의를 항상 하는데 과연 3시간 동안 안 쉬고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멋지게 수업을 하는 게 애들한테 이익이 될 거냐 아니면 문제 풀 때마다 다시 질문하고 생각할 시간을 30초라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스스로 밝히게 만들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기억에 더 남고 실전에 점수가 더
도움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자. 애들한테 시간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르쳤으니까 넌 알아야 돼가 아니고 네가 알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어줄 게가 제 수업 목표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고 장대일 선생님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수학 장대일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허현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해주시는데 영어 선생님이 다른 지역의 수업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영어 자체에 대한 거 잠깐, 사실은 저도 영어 강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관한 부분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몇몇 어머님들하고 지금 뭐 물론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여름방학 특강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상담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 영어는 대개 대답이 이래. 아니 뭐 이번에 영어는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엊그제 1학년 같은 경우에 100점이 140명 정도 나왔다고 하죠. 상상고에서. 제가 들은 아이들 중에는 70점대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뭐 영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름 만만해 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라고 표현해야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어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여전히 1학년 거 갖고 시험 보는 건 전혀 실력이 아니에요. 이번에 2월달 시험을 봤다 또는 뭐 며칠 기말고사 끝나고 약간의 텀이 있다. 영어는 학년 구분 없어요. 영어를 어떻게 1학년, 2학년, 3학년을 나누죠? 우리가 뭐 4살짜리 언어, 뭐 5살짜리 언어 이런 게 없잖아요. 3학년 걸로 보게 하셔야 돼요. 물론 이미 본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번에 여름방학 때 영어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수능 문제집 같은 거 하나 풀어보고 단어 외우죠.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어떤 문제집, 어떤 단어를 외울지 반드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물어보시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뭐 국어 선생님 계시지만 어줍지 않게 독서력이 국어 점수에 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책 많이 읽는 학생이 좋겠죠. 근데 지금 독서할 시간 없잖아요. 국어 선생님이 주시는 그 자료 잘 보고 공부하면 돼요. 시간을 줄이는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정대호 선생님 그러세요. 한 책 10권쯤 싸놓고 좋은 지문만 골라요. 그래서 그걸 압축해서 제공을 하시고 수업은 겨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이후로 5일 동안 연속해서 미니 독해 테스트, 어휘 테스트가 계속 온라인으로 나가요. 어머님들하고 다 상담하시고 저나 아이들하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지적이면 지적, 칭찬이면 칭찬 이런 거 다 하시고 어쨌든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본인이 찾아서 하는 거에는 의지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거니와 어떤 텍스트에 대한 선별이라는 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문과 쪽의 과목들은 선생님이 제시하는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게 질적인 면에서, 실력적인 면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뭐 영어에 관한 얘기를 너무 길게 했죠. 김진욱 선생님, 아까 설명하고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김진욱 선생님 수업하시는 걸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이들 중에 어머니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김진욱 선생님 광팬이에요. 이런 표현을 막 쓰세요. 제가 그 수업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면 들으려고 듣는다기보다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수업적인 얘기도 물론이고 수업 외적인 뭐 그게 입시 관련된 부분이든 인성 관련된 부분이든 굉장히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거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밴드에 매주마다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글을 올리잖아요. 글을 올리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마 동료라는 단어입니다.
상상고 제가 이제 상상고 아이들을 오랫동안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공부를 잘해요. 정말로. 중학교 때부터 기본적인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너 어떻게 하면 점수 잘 올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열심히 하면 되지.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이 하면 되고 더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성실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독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업도 수업이지만 가끔씩 이제 카톡 단톡방에서 제가 아이들과 그런 부분에 대한 독려를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2학년은 아주 기대주가 한 명 있거든요.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과탐 2개 다 100점이었습니다. 전국 1등이죠. 그리고 그 친구는 내신도 사실 잘 나옵니다. 내신도 1점대 끝, 2점대 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남학생이고. 근데 이제 1학년들한테 가장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상상고 아이들이 제가 이제 많이 봤잖아요. 몇 기 아이들, 몇 기 아이들, 몇 기 아이들. 걔네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줄 때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동료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번 6월 모의고사 보고 3학년 녀석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달 저녁에. 쌤! 그래서 왜 그랬어요? 제가 항상 이제 저녁 되면 지금은 여기 있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도 나눠야 되니까. 근데 왜 그랬더니 쌤 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6월달 모의고사는 3학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6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점수가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나왔으니까 재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엄청 뭐라 했습니다. 왜냐?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는 내년에도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 1학년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야 어제 너희 선배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어. 쌤은 엄청 뭐라 했다. 물론 재수도 할 수 있고 삼수도 할 수 있고 사수도 할 수 있고 오수도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는 내년에 다 열심히 안 해. 오늘 안 하는 친구는 내일도 안 해. 아이들이 쌤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할게요 막 이러거든요. 숙제 절대 안 합니다. 내일 되면 내일 또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줄 때 그리고 이제 자기 선배들 얘기니까 그리고 그 선배도 1학년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아이들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질문하고 선생님이 대답하면 이게 너무 저렴한 표현이지만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잖아요. 질문 좀 질문을 해주시죠. 편하게 하시면 네. 마이크를 갖고 있는 저희가 다시 그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질문 내용은 저희가 그냥 요약을 할게요. 깜펴서 보니까 수업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선생님 숙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지금 8시에 끝나면은 와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스케줄인데 이게 더 그러니까 소화해낼까 그 걱정이 계속 어떤 선생님이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과연 나올까? 이게 요지일 것 네네네.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떤 선생님이 해주실까요? 미루지 마시고. 수업을 해주시죠. 수학 수업이 제일 많으니까 다른 분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국어나 과학이나 다 주 1회 하시다가 이번에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뭐 물리랑 화학 다 하면 4시간 4번인데 주당. 사실 그 사이사이 시간이나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주말 이틀이 통째로 비어요. 사실. 그리고 8시 이후에 집에 가서 저녁 뭐 간식을 먹던 저녁을 먹던
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보통 지금 6시간 정도 자는 게 몸에 익어 있거든요. 남은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을 많이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걸 해결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보내봤더니 그 방학 때는 부모님도 되게 불안해하시고 사실은 야 너는 다른 애들은 방학 동안에 이거 다 끝낸다는데 너는 왜 이러고 있니?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애들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노는 거죠. 한 일주일 정도는 엄마가 시험 끝났으니까 그래 뭐 고생했어 이랬는데 계속 집에서 계속 학원도 안 가고 빈둥빈둥 늦잠 자고 이러니까 엄마도 약간 눈치를 주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고 공부하는 게 자기 성적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요. 자기 공부할 시간 충분히 있고요. 그 과제량은 주말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보통은 내고요. 특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과학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양은 많은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도록 과제를 내시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해서 애들이 배우지 않은 거를 고민해서 뭔가를 해결해내야지 되는 게 아니고 배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제를 내니까 수학 입장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과학이랑 같이 듣는 애들이 수학 숙제를 먼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과학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어떤 수학 선생님은 이제 하루 문제 숙제량을 뭐 100문제, 200문제 내는 선생님도 있는 걸 봤어요. 물리도 당연히 그렇게 낼 수 있는데 물리만 해서 대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수준에서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정해진 시간에서 물리 수업을 갖다 일주일에 만약에 3시간짜리 한 번 듣는다라고 하면 최소 3시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시간에서 보통 3시간이면 되는데 좀 못한 학생이면 좀 2배 걸릴 수도 있겠고 항상 그런 정도 범위에서 숙제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그 정도 범위에서 숙제를 내고 있는 편이고요. 아마도 이제 우리 수학 선생님들은 그렇게 또 많이 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 주말이 또 있고 사실은 뭐 허연 선생님이 충분할 거라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충분하지 않을 건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를 잠깐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과학고 나와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뭐 아침 6시에 기상해서 12시까지 자습하고 그랬던 걸 기억을 해보면은 항상 촉박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촉박하게 굴러가야지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빈둥빈둥 하다가는 절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촉박한 건 맞는데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한 가지만 답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설명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머니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 작게 잡아도 세 과목이면 9시간이 되겠죠. 그만한 양의 공부를 본인이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나머지 시간이 잠도 자야 되는데 언제 나오냐라는 거잖아요. 제가 전주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거는 물론 새로운 무슨 이론도 아니고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냥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래요. 학교에서 만약 50분 수업을 했을 때 50분 동안 전달되는 양이 50가지는 아니에요. 하나 내지 2가지예요. 그걸 즉시 복습을 하면 그 10분이면 족합니다.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죠. 하루가 지나면 기억이 50%. 그러니까 10분 후부터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하루가 지나면 50% 이상이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부하는 방식을 좀 바꾸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배웠으니까 내일 복습해야지 또는 일주일 후에 복습. 물론 복습이라도 해주면 너무 감사한데 저는 즉시 복습이라는 게 몸에 있게 하는 게 즉시가 안 될 상황이면 그날 복습을 꼭 한다라고 하면 절대 10시간 공부했다고 그 복습 과정이 10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 이유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숙제 열심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너무 죄송하지만 제 생각엔 차라리 숙제를 조금 덜 하더라도 개념에 대한 복습을 하는 게 그것도 없어지기 전에 당일날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지훈 선생님, 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 이슬 선생님도 같이 계시지만 그냥 과학 선생 입장에서 이번 여름 방학 때 그냥 제가 너무 무식한가요? 1순위 과목이 과학은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뭐 왠지 수학일 것 같고 항상 불안불안한 국어일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는데 2학년 때 뭐 저 집중해서 이런 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디까지 해야 되지라는 걸 몰라요. 제가 이거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이번 여름 방학 때 뭐 화학이다 물리다라는 그 구분보다는 과학이라는 내용 자체를 여름 방학 때 해야 되는 뭐 이유랄까요?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이제 수업 계획서하고 이제 같이 맞물리는 얘기이긴 한데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가 고등학교 때 다시 나와요. 모든 과목들은. 근데 신기한 건 중학교 때 배운 건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와서 아이들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듯이 배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웠으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선 설명 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거나 무엇을 공부를 할 때 그냥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걸 그냥 두루뭉술이 알고 그냥 그런 형태로 계속 공부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보통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많이 알고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번 여름방학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든지 과학 과목이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용어 정리가 완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줄 때 빈출 문제 또는 몇 년도 어디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로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숙제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문제 유형이 비슷한지 안 한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하다가 다 못하면 다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빈출 문제 또는 뭐 몇 년도 유사 문제 이런 식의 유형별로 그래서 보통은 유사 문제들이 3개씩 또는 2개씩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빈출 문제라고 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을 먼저 풀어라. 가장 대표 문제를 먼저 풀고 대표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는 다시 풀을 때 절대로 해답지를 보지 마라. 해설지를 보지 마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아 그래? 이런 거였네? 또는 아 맞다. 그치.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거는 다시 기억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해설지를 보고 본인이 거기에 적응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보통 지금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바로 대답을 잘 해주지 않아요. 아 이거는 개념을 완전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카톡의 페이지 수가 넘어가서 그걸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출력을 해서 거기다가 보강 설명을 해서 나 다시 보내주거나 내용 설명을 안 되면 전화를 통화를 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는데 문제 자체 해석을 잘못했던 경우에는 너 왜 그 답이 넌 네 생각엔 그런 거 같아? 라고 다시 되묻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을 저한테 얘기하면 그 개념을 모르는 부분 또는 해석을 잘못한 부분만 고쳐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제 수학 문제를 애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 문제 모르겠는데요 라고 질문하면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셔? 그러면 저를 한참 쳐다보세요. 그리고선 어떨 때는 풀어보라고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풀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풀어주시는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은데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넌 공부 잘못한 거야. 처음에 문제를 아예 도입을 못하는 건 해석을 못했다는 얘기니까 그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나중에 가서 그걸 안 틀리거든요. 근데 문제를 처음부터 그냥 다 풀어주면 처음에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집중력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나중에 갖고 예 그리고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할 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몇 번인데 못 풀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바로 대답을 안 해주고 니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는 다시 그러면 대답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 그 문제가 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용어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나오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제가 생기초 탈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영상을 따로 수업 전에 줄 거예요. 필요한 부분 한 2-30분 정도만 보면 되는데 그거를 보고 중학교 때 나왔던 용어, 내가 배웠던 용어들이 이런 거구나. 그게 화학원이나 또는 물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걸 알고 들어가는 학생과 그냥 그때 가서 맞닥뜨려서 듣는 학생들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아까 질문 나왔던 거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학생들한테 공부를 할 때 또는 시험 대비나 내신 대비를 공부할 때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해서 전체를 다 학원을 다닐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중에 다니거나 아니면 주말에 빡시게 다니거나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둘이군요. 한 해에 만점이 둘이 나왔는데 네. 그 친구들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 9시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오전 아침 9시에 수업을 딱 스타트를 끊으면 9시부터 12시, 1시부터 4시, 4시부터 7시, 7시부터 10시까지 이틀 동안 12시간의 수업을 들어요. 그 12시간의 수업을 들은 걸 월, 화, 수, 목, 금에 나눠서 매일같이 조금씩 나눠서 공부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 내용을 배웠는데 선생님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수업이 학교 수업과 별개가 되면 안 되고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에 별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3시간을 공부를 한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최소 3번은 본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머릿속에는 그냥 1시간 분량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서 니네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져야 본전이다거든요. 너희는 돈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게 믿져야 본전이겠느냐. 아니다. 그거는 믿지는 건 믿지는 거고 본전은 본전인 거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뭔가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주든 아니면 보강 설명을 해주든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개념과 용어의 변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문제 푸는 건 나중에 가서 방학 동안에는 아마 아까도 술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 개념 확인 문제와 기초 좀 수능 문제 중에서 입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문제 정말 많이 줘서 애들이 막 오바이트 할 정도로 문제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네. 빼먹으셨어요. 얘기 빨리 하시느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이제 서초랑 대체해서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잘 아는데 예전에 수능 만점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수능 만점자 2명을 배출을 해놓고 물론 자기가 정감을 가르친 건 아니지만 그 애들이 그렇게 공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내신 만점이라고 오해하셨을까봐. 네. 이게 대선 토론회 같은 거 그냥 마이크를 꺼버릴 텐데 이렇게 선생님은 아니랄까 봐 많이 많은 거예요. 저 영화 러닝 저도 이러면 또 똑같은 입장이 되긴 하는데 영화 러닝 타임이 115분 이 정도로 평균 나오는 이유가 2시간이 넘으면 좀 길다고 느낀대요 심리적으로. 굳이 변명하자면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10분 이내로 남기는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선생님들한테 짧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오늘 학부모님 직접 뵙고 유튜브 상으로든 아니면 직접 대면에서든 그냥 나름대로 전해드리고 싶으신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다 못하셨으면 우리 허연 선생님부터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다 거의 하실 부분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무도 안 하면 또 이상하니까 혹시 이 얘기는 꼭 한번 전달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연 선생님 없으신가요? 아까 전에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못한 부분이 일단 학교를 어느 정도 믿으시고 유연성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상상고가.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에 고3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전면적으로 이제 외출을 금지를 하면서 하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사교육도 아이들 대입에서는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는 이제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상상고가. 올해는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1학년 애들이 중간에 그 기말고사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과목은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포기하지 말고 학교 잘 믿고 따라가면 아까 이제 과목 선택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학생들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 학교이기도 하고 또 아까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설명 못 드렸는데 통합사회가 이제 8단인데 교육부에서 10단위 이상을 무조건 이수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2단위가 부족한 거죠. 졸업할 때까지 진로 선택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2단위 이상을 무조건 들어야지 돼요. 그건 이제 고3 때 들을 거냐 2학년 때 과탐을 3개 듣고 하나 더 들을 거냐 요거는 이제 아이들 내신에 따라 다릅니다. 내신이 이제 등급이 하나라도 더 나와야지 된다 라고 하면 진로 선택을 될 수 있으면 선택하지 않고 일반 선택 그러니까 역전을 해야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자기 등급을 유지시켜 주려고 진로 선택이나 전문 교과를 선택을 많이 하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준수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고 싶으신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그 아이들에게 여름방만 그런 게 아니라 독서 공부는 꼭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모의고사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물론 1학년 모의고사에서도 1등급은 못 받은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상상고에서 1학년 때 1등급의 비율이 3학년 때 1등급 비율 그대로 유지가 전혀 안 됩니다. 50%가 안 나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모의고사 분석을 하거든요. 특히 3학년 걸 중점적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근데 3학년 거 모의고사를 분석을 하면 항상 오답률이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는 전부 다 비문학으로 다 채웁니다. 1학년 녀석들을 지금 이제 잘하니까 자기들이 보고 있는 비문학 수준은 굉장히 쉬워서 참 쉬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3학년이 되면 난이도가 훅 올라갑니다. 제가 국어를 근 20년 넘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공부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는 문학은 사실 문학은요. 제 3학년 녀석들을 놓고 찍기도 합니다. 한 달 만에 벼락치기 몰아서 찍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어떤 작품이 대충 나올 것 같아. 수능 특강 쫙 깔아놓고 야 이거 6월달 모의고사 했지 9월달 모의고사 했지 모의고사 다 제끼고 남는 작품들이 있으면 그 작품들을 가지고 찍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문학은 절대 그게 안 돼요. 비문학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우리 아이들이 다 풀어도 절대 거기에서 단 하나의 지문도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비문학만큼은 어느 날 갑자기 절대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녀석들한테 제일 수업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비문학 공부를 특히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학기 중에는 내신 해야 되고 그리고 수행도 해야 되고 또 뭐 친구들하고 좀 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비문학은 뭐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제가 딱 하루에 20분만 해라. 하루에 딱 한 지문만 해라. 하루에 한 지문씩만 하면 1년이면 360개예요. 근데 그것도 힘들면 이틀에 하나씩만 해도 돼요. 이틀에 하나씩면 180개 지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10년치예요. 기출 문제를 다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 그 3학년 녀석들 놓고 독서 수업을 하면 다른 거는 시키지 않고 이런 지문 주고 연습장 주고 요약하기만 시킵니다. 요약하기. 그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대충 이제 비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 마치고 너 정말 너희들이 비문학 공부 제대로 알고 싶으면 쌤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라.
내가 정말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라고 했더니 몇몇의 아이들이 이제 카톡을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사야 되고 뭐 최소한 이틀에 어떤 지문을 하나씩 봤으면 좋겠고 연습장은 어떤 걸 샀으면 좋겠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학 때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독서 공부는 이게 독서가 학원 가서 막 뭔가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다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비문학은 절대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비문학 실력이 향상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최소한 하루에 한 지문씩 연습장을 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싫으면 그냥 필사를 해. 필사해. 하루에 한 지문 쓰기. 또는 하루에 한 비문학 쓰기. 그런 거라도 해두면 분명히 3학년 때 6월달 모의고사가 사실 재수생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상상고 아이들이 사실 수준이 이만큼 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재수생 애들이 더 위에 있습니다.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밀려요. 물론 정말 잘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대다수가 밀려와요. 근데 그때 가서는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요거만큼은 꼭 아이들에게 또 어머니들도 그 부분 좀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시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수일 선생님 아쉽게도 1분 내에 끝내셔야 2시간 이내로 끝납니다. 한마디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선생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뭐 과학순행 입장에서 굳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면 상상고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 솔직히 상상고 준비해서 오진 않잖아요. 과학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수학학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도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많이 해서 좀 많이 처음에는 이제 쉽다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혹시 뭐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우리 시청하시는 어머니들 위해서 카메라를 끊고 또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공식적인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